최경환이 노동부 장관이죠. 예. 네. 그래서 최경환이 틈날 때마다 이렇게 정규직이 너무 보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양산이 되고 기업 경영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노동부가 내세운 그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35세 이상 비정규직은 2년에서 4년, 그러니까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는 것. 그 다음에 55세 이상 파견 업종 늘리는 것. 저성과자는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직무 성과급 위주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 그 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 그래서 요약하자면 노동부가 내세우고 있는 그런 노동시장 뭐라고 했죠? 얘들이? 노동시장 개혁? 개혁의 방향은 해고는 쉽게, 비정규직은 기간은 늘리고, 범위는 넓히고, 그 다음에 임금 체계를 호봉급에서 성과급, 직무급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정규직은 기득권을 없애고 비정규직은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크게 틀이, 그러니까 저성과자, 해고제도 완화, 다음에 취업규칙, 지금 오늘도 발표된 거, 임금피크제, 노조 동의 없이도, 노동자들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인사권도 노조의 간섭을 배제시키겠다. 사용자의 인사권을 강화시켜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시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노동자들끼리 경쟁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비정규직도 확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진짜 목적은 자본가들의 이익만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을 이제 단체 협약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꿔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4월 20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단체 협약을 일제히 조사해서 7월 말까지 노사 자율의 시정개혁 부여하고, 다음에 미개선시 시정명령, 개선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협이라는 것은 노사가 오랜 동안 교섭과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투쟁을 통해서 합의한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인 거죠. 이 자율적인 결정을 노동부가 나서서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바꾸겠다, 그래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주요 내용이, 일단 우선 특별채용 규정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판단해서 이거 없애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인사 경영권에 관한 노조 동의, 예를 들어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징계위원회 구성할 때 노사가 동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사를 할 때 노조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그래서 그런 사용자의 자본가들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들은 없애라, 사용자가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적법하게 합의된 단협을 제3자의 노동부가 지금 사용자 편향적으로,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향에 서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부, 그러면 이 계약 지침이 법적으로 타당한 얘기냐,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두 범은 노동법, 단체협약, 지역규칙. 크게 이 세 가지에다가 또 격가지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장호 부회장님. 이 큰 줄기가 세 가지라고 하면, 세 개라고 하면. 첫 번째 근로계약이 있겠죠. 리스하면 근로계약 쓰지 않습니까? 근로계약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위원장님, 뭐가 있을까요? 노동자 힘이겠지. 힘은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는 과정이고, 결정하는 동력이지, 그, 노동 조건이 결정된 노동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 관행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취업규칙, 단협, 이런 게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내용이 없더라도, 그냥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 그 회사가 뭐 주는 게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것도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입니다. 근데 이 노동부 지침의 매뉴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이 아니니까. 노동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노동부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인 행정 지침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이 법적 효력이 없는 걸 왜 추진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장 첫 번째는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쓸 겁니다. 오늘 가이드라인 지침에 나왔듯이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취업규칙 도조 동의나 근로의 과반수에 노동자 과반수에 동의 안 받아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무효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걸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동자 대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하면 이걸 안 받아도 유효하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그 판례를 적용해라. 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노조나 노동자들의 동의 안 받았더라도 그런 판례에 그걸 끌어들여 갖고 유효하게 판단해라. 그런 식으로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어떤 첫 번째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에게 자기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란다. 국가기관인 노동부에서 기관인 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근거를 주는 거죠. 사용자들한테. 그러니까 법적 허용은 없지만 이런 목적으로 계속 이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회장님,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급제로 임금체계 바꾸는 거 해고하는 거. 그러니까 해고. 네. 그걸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자면 정리해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게 도입되면 우리 법상으로는 해고는 징계해고, 통상해고, 정리해고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정리해고를 하려면 뭐 다 아시겠지만 아주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를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요건이라고 하는데 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든가 회피하는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조하고 협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차를 거쳐야지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정리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성과제 해고 제도를 도입하면, 그런 정리해고 필요 없죠. 노조하고 협의할 필요도 없고, 뭐, 노동부에, 일정 수 있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할 필요도 없고, 상시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현재까지 법제도 하에서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실력이 좀 안 된다? 이런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어떤 비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뭐 무단결근을 뭐 며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사고를 치든지, 뭐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지만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법제를 보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24조에는 정리해고를 규정하고 있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협회 노력, 대상 선제 객관성, 공정성, 통보,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법제가 왜 해고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느냐? 왜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분회장님. 해고 하면 형사를 못하고. 사실 해고가 뭐 자유로우면 사실 아무도 못하는 노동자예요. 네, 그렇죠. 노예로 사는 네.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잖아요. 누구나 존엄과,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는 그 헌법이 선언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헌법이 인간은 존엄과 가치가 있는 인격체인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을 땐 내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만약 해고가 자연스러우면 노동자 할 수 없겠죠. 노동운동. 그럼 노동운동 활동 좀 하려고 하면 저성과 점수 낮게 줘서 잘라버리겠죠. 잘라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 33조에서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상권이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그 장식품에 불과한 거죠. 노동상권은 헌법 조문상에만 있는 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고 제한이 필요한 것이고,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상가제 해고제가 도입이 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밉보이면, 점수를 적게 받으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과가 없는 거죠. 없고, 또 실제로 이게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이 저성과자 해고를 도입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걸 또 계속 발표하느냐? 이거 뭐 결국은 이제 이런 걸 법제화시키기 위한 어떤 군불대기일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노조가 힘이 없거나 아니면 노조가 없거나
이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라든가 아니면 단협에서 뭐 징계사유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중에 업무 성과를 평가해서 뭐 몇 회 이상 점수를 낮게 받으면 최하 점수를 받으면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 정당하다,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해달라 법원에서. 그래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인 것이고, 또 그런 취업규칙이나 단협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압박 수단으로서 근거로 사용자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저성과 해고제도 등을 도입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이렇게 하라. 이제 계속 사용자들 보고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 니들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 마련해주고 있으니까 너희들 이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도입돼서 이 정당하게 내려고 하면 일단은 단체협의나 취업규칙의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 기준도 있어야 되겠죠. 평가 기준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렇게 저성과자라고 하더라도 해고는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도입되는 순간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사실 이게 공정한지 불공정한지는 이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뭐 책임감, 성실성, 사명감 이런 것들 쭉쭉 하면 그게 과연 부당한지 정당한지, 그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 사후 검증이 사실상 힘들겠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에 해고가 돼서 법원에서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법원에서도 쉽게 판단하기 힘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업무 지원, 그러니까 평가하기 전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회사가 이제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도입되는 순간 회사는 항상 그렇게 해줬다, 우리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줬다,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늘 충족될 가능성이 높죠. 이 조건은. 그 다음에 충분한 개선기회, 이거는 사실 교육 저성과자는 모아서 한두 번 교육시키고 개선기회 주고 그러면 그냥 끝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겠지만, 이런 요건들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순간 정당한 어떤 잣대로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를 도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법제화도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상과자 해고제도 도입에 유사한 게 이제 역직이 후손 발령인 거죠. 그러니까 역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장이나 과장이었다가 그냥 사원으로 발령내거나 지점장이었는데 어디 그 지점에 어디 일반 가원이나 이런 식으로 과장이나 이런 식으로 발령을 내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역직이나 후손 발령하고 사직 권고 압박하고 남 대기 발령 휴직, 그럼 결국 사직. 이게 지금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런 행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너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다. 그래서 어차피 너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업무도 안 줄 수도 있고 또 잔업도 안 시키고, 그래서 협박을 하죠. 그래서
대다수 한 1000명 가까이가 그냥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자마자 거의 사표를 쓰고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현대중공업에 어떻게 했죠? 컴퓨터 사무직인데 나 컴퓨터 빼버렸죠. 컴퓨터 빼버리고 뭐 저기 폴리텍 대학 보내서 교육시키고 거기서 뭐 레포트 쓰라고 하고 또 사무직의 경우에는 1시간 5시부터 6시까지 연장근로를 당연히 이제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연장근로 안 시키고 업무도 안 주고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대중공업이 왜 그냥 자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을 사용을 하느냐? 저성과자 해고제도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자르면 법원 가면 다 판판이 질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좀 비열한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담당했던 사건 중에 한 사건은 제가 그 담당했던 사건 중에 한 사업장은 이렇게 안 나가니까 사무직들을 다 현장에 발령을 하고 현장을 만약 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소시키고 풀 베고 다 이제 후배들 보는 들 앞에서 그런 시키고 그 전에 막 현장 발령 내기 전에는 아예 창고 같은데 책상 하나만 놓고 그 다 마주보게 하루 종일 그냥 마주보게 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부서에서 맨 앞에 책상을 놓고 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주시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괴롭힘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것은 이런 저성과자 해고제도가 아직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못 버티면 나가라, 사표 써라 그렇게 하고 있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성과자의 그 해고제도의 그 내용은 일단은 평가를 하겠죠. 평가를 하고 교정계 구역,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한 것처럼 어떤 뭐 한 달, 두 달이든 뭐 몇 주든 이렇게 해서 뭐 교육기회 주고 뭐 시험 보게 해서 그 점수 낮으면 해고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겠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사용자들이 자르고 싶은 사람들은 다 40대 중반 이상 40, 50대 후반부터 50대 이렇게 있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교육을 받아서 뭐 시험을 치면 당연히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해고의 빌미가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더라. 그럼 자르겠죠. 요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그리고 사용자들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그래서 이제 공공부 기관부터 이렇게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성과자 해고제도 추진 의도는 또 취업급식 불입변경 나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트로 가는 거죠. 임금피크제, 다음에 저성과자 해고제도, 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제도 완화, 다음에 노조의 권한 약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트로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성실성, 소통, 구성감 이런 것들은 되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거니까 얼마든지 평가자가 자의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고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이것은 법원 가서 이걸 다투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좀 불가능하게 가깝다. 그래서 형사 재판은 판사한테 실체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유죄 판결을 하려면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판사한테 실체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자체,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의 행위가 맞는지 이것을 발견할 의무가 판사한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사건에서는 그런 실체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겁니다. 원피고 이걸 변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장 법률 사실을 주장하고 그것을 증거에 의해서 밝혀내는 것은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노동조합과 노동자 편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가끔씩은 이제 사측 대리를 하는 사측 그 변호사들이 편하다는 생각을 좀 뭐 약간은 부럽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사자들한테 잘 없는 경우도 많고 그걸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뭐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것을 뭐 아주 잘 되는 노조라고 하면 노조 간부들이 이제 오랫동안 그런 업무에 숙달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상황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현장에서 비정규직 같은 경우 현장에서 이제 싸움을 붙는다 라고 하면 사측 애들은 채팅팀이 쫙 있죠. 그래서 막 다 채증을 하고 증거 확보하고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인사팀에서.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당사자들의 얘기를 이제 그때 당시 상황들을 재구성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중구난방일 수도 있고 정리가 잘 안 되죠. 근데 하여튼 사측은 다 회사에서 그런 전담팀이 있고 그런 애들이 쫙 정리해서 딱 일명령하게 갖다 주죠. 변호사한테. 변호사는 그것을 법률적으로 구성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이게 입증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정한 장면 쟤들은 다 나름대로 자료가 자기들의 이게 정당성을 갖게 하려 하는 그런 자료들은 다 이미 정리가 돼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트리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역량평가표 여기 보면 성실성, 계획성, 수행력, 대처능력, 업무 지시, 책임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뭐 한다고 하면 이것을 사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불합리하다 이렇게 입증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제가 이장훈 부회장님한테 처음에 질문드렸던 거죠. 이게 결국은 정리해고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해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어렵게 정리해고를 왜 해? 평가하면 상대 평가하면 항상 하위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경동 부지가스에서
오셨는데, 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도시가스 검침이나 아니면 뭐, 해서 좀 행동이 빠르신 분 같은 경우는 1시간에 뭐 10집을 한다. 근데 행동이 늦으신 분 같은 경우는 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시간이 걸리고 똑같은 능률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 어떤 사람은 1시간에 10집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에 20집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에 7집, 8집을 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내려버리면 항상 하위가는 존재한다는 거죠. 하위가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는 순간 그러면 어렵게 정리하기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상시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 고임금자들, 말 안 듣는 사람들, 노동조합의 열성적인 사람들 잘라내고 그냥 그 자리에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금이 상대도 약한 신입사원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뭐 외주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 노동삼권이 헌법상의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은 취업규칙 단협에 도입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겠죠. 첫 번째가. 그래서 인사평가 결과가 해고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노조 간부나 조합원 인사이동 징계 시에 노조 동의 조항을 확보. 물론 요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게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취업규칙 개정시.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가이드라인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취업규칙 변경 때 동의 안 받아도 된다, 되겠다, 되려고 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법원에서도 예외적으로 동의 안 받아도 효력이 있다 라고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아예 단협상으로 취업규칙 개정하려면 무조건 노조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문화를 시키면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를 회피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큰 줄기 중에 하나는 저성과자 해고제도 이것은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 인사권 제한에 대한 제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동의권, 노조의 권한, 이것을 무력화시켜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조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해라, 이런 게 또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살펴볼 것은 인사권 제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단체 협사 인사권 제한 조항의 유형은 크게 보면 6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사 원칙, 이걸 정하는 데 있어서 노조하고 협의하고 노조한테 동의를 받아라. 뭐 배치를 전환을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희망자 우선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연장자 우선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근속이 오래된 사람부터 된다. 뭐 이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노조의 동의가 있고, 다음 징계 절차 관련해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섭 대상과 관련해서도 교섭 대상으로서 인사도 반드시 교섭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 이 부분도 있는 거죠. 다음에 인사권을 행사했을 때 그 인사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그래서 정리해고, 이거는 네, 정리해고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경영 정보 공개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징계권 제한 관련해서 모은 단협안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이거죠. 회사는 쭉 이런 행위를 인사를 할 때 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써야 된다.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노조의 합의 없이 인사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승진이든 채용이든 승급이든, 만약에 승진이나 승급 왜 노조가 동의할 수 있다, 노조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노조의 단결력은 아주 강화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노조에는 반 노동조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회사의 사용자 사측에 딱 빌붙어 있는 그런 어용 조합원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아주 가장 큰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조합원들의 그런 근로조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노동조합의 힘, 노동조합의 단결력, 나는 노동조합 투쟁력을 이게 높여주는 그런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사를 노사 합의를 할 것을 명확하고, 또 특정 인원 이상의 조합 인사 시 노조 합의 이렇게 명시해 둔다면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사용자의 일방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총 지침은 교섭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권도 당연히 근로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배치 전환의 문제든 승진의 문제든 뭐 승급의 문제든 이것은 당연히 근로조건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단협에 체결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징계권, 이제 인사 원칙, 인사와 관련된 다음 단계로 이제 징계권 할 때 여기 여기 노사동수로 그 지금 부장님 울대병원 징계위원회는 조합원 경우는 노조가 참여할 수 있나요? 노사동수가 아니고 사측 땄으면 노조 내면. 그래서 지금 이 노사 이제 가장 좋은 방안은 이 가반수 참석, 이건 너무 진짜 모범 담화일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사업장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노조의 동의 없이는 징계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죠. 이렇게 되면 그 가반수 참석, 노사 동수인데 가반수가 참석해야지만 되고 가반수 찬성을 의결해야 한다라고 하면 노사 동수는 거의 노조에 반대하는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주 모범적인 건데, 이게 이런 단협을 갖고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하나 담당하고 있는 그 경주지부의 발레만도 지회 같은 경우는 거기 노사 동수고 가부 동수가 나왔을 때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그 울대병원 상황보다 약간 더 나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참석이 가반수 참석으로 이렇게 가반수 참석을 성립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도 참 힘들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모금 당한 이게 민주노총 지침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가장 좋은 방안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일관되게 징계위원회 구성에 잘못이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그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이런 걸 있어야 됨에도 이런 걸 안 하고 징계했을 경우는 무조건 무효라고 봅니다. 일관되게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런 단협이 규정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이게 또 징계권 제한과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이제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개최하고 소명계를 주고 증인 신청을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최고죠, 최고. 이게 이런 규정을 뒀다고 하면, 그래서 가부 동출 때 부결을 간주하며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의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노조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해고가 불가능한 그런 단협이 되는 거죠. 최대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단협을 체결할 때 노력을 하시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례는 이 징계 절차를 사유 못지않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해고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징계 사유,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가 과연 해고할 만큼, 징계할 만큼 그런 사유가 되는 거냐, 아니면 해고가 그런 사유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말도 안 되는 농구를 끌어들여서 이거를 징계를 하고 있는 거냐, 회사한테 밑보였다는 이유로 그런 거냐, 그런 징계 사유가 정당한가 부당한가 이걸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절차 규정이 있으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절차를 지켜서 그 해당 징계자가 소명할 기회, 변명할 기회, 이런 것을 제대로 줬느냐, 그런 기회가 있었느냐,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느냐,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둘을 다 정당해야지만 징계가 정당하고 해고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규정도 사회만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협에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다고 하면 질문이요. 그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 때 그 노조에서 참석을 할 수 있게 그 법제화가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무실에 인사위원, 징계위원회를 할 때 우리도 노조도 참석하거나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겠다고 하니까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은 그런 내용이 없고요. 참여시키라, 그냥 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23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 해고, 정직, 이렇게 못한다 라고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에는 징계 사유도 정당해야 되고 징계 절차도 정당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절차를 두려면 단협이나 체육규칙에 정해져 있어야죠. 단협상으로 노조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어야지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참여권을 못 따낸다 라고 하면 참여 안 시켜도 그게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다시피 이런 안 거쳐도 무효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기 징계위원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데는 투쟁을 통해서 다 쟁취한 것이죠. 노조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판례는 이렇게 다 사유 절차상으로도 다 정당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다는 게 판례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사유에 관련해서도 징계 이 경총 지침은 단협으로 규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경총의 지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징계 관련 사항도 반드시 단협에 정하되어 있고, 징계 사유가 하려면 뭐 어떤 1번, 2번, 3번, 4번 뭐 무단결근 매태, 그다음에 뭐 형사처벌 저기 징역 이상 뭐 구속됐을 때 뭐 이런 사유들, 아니면 뭐 동료들 간의 폭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유들을 반드시 단협에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아주 추상적이고 개략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정을 해야지만 규정해야 될 거라고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노사 동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의제기 이런 것들도 이제 규정을 둬서 인사 조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명기에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이 징계 자체가 무효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인사평가도 이 성과급제와 연동이 돼서 평가 결과를 임금 연동시키지 않을 것을 이제 명시함으로써 성과급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성과급제가 왜 도입이 되면 안 될까요?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경쟁은 네.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무슨 불리하게 생겼어요. 예, 그렇죠. 성과급제가 도입되는 순간 조합원들은 동지가나 동료가 아닌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경쟁시켜서 만약에 이게 플러스선,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있고 잘하는 사람을 더 준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성과급제는 제로섬이죠. 밑에 거 뺏어서 밑에 사람들 뺏어서 위에 사람들 주는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단결하지 못하게, 분열되게, 서로 경쟁하게,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용자의 말이라면 끔뻑 죽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언론 보도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창조 컨설팅이라고 이제 노조 파괴 전문으로 하는 그런 노무법인이 있었는데, 그 노무법인의 지휘 감독 아래 아주 금속노조 사업장 여러 군데가 이제 깨지고 노조가 무너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언론 보도 통해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한 사업장이 이제 경주의 발레영안도 지혜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노조가 깨지니까 생산직도 다 성과상여금제를 도입을 해서
상여금을 다 점수를 매겨갖고 저기 주는 거죠. 그래서 점수 제일 고가 높은 사람 200% 주고 점수 하등급은 0%. 그래서 많이 받는 사람하고 연봉 기준은 한 3, 4천 정도 막 차이가 나게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영노조에 있는 애들은 다 최고 점수를 주고, 금속노조를 지키고 있는 금속노조 깃발 아래 있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0%를 주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 3, 4천 정도. 그리고 또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연장근로도 안 시키고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급제가 도입이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도입돼서는 안 되는 그런 가장 큰 이유, 그 노동조합, 노동운동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입되는 순간 동지를 나의 경쟁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도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법제 하에서 지금 상황 하에서는 이 저성과자 이렇게 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다 부당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취업규칙이나 단협 도입을 시키려서 지금 계속 공부를 떼고 있는 거죠. 정부. 그리고 이 고용보장 합의서, 매각 분할 합병 등은 임금제한 해고 등 노동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된다. 단협도 승계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판례도 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이 대법원 판례, 서울행정법원 판례인데 일단은 정리해고 등은 그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협의 대상, 단체 교섭 대상은 아니지만 일단은 교섭 사용자가 교섭 요구에 응해서 교섭을 해서 단협을 체결되면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안 지킨 정리해고는 무효다. 이런 판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진방스틸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진방스틸 지혜라고 있습니다. 진방스틸 지혜가 원래는 이게 진방스틸이 이제 쌍용 그룹이었거든요. 근데 쌍용이 망하면서 이게 그 계열 분리가 됐다가 이게 주철강공업, 부산에 있는 주철강공업 여기서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그 진방스틸 여기 금속노조 위원장입니다. 정갑득 위원장 당시에 있는데, 금속노조가 어떤 합의서를 체결했냐 하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합의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의해놓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얘 출장하고 이 자본이 이제 인수하고 보니까 이제 금속노조 사업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기선제압, 노조한테 안 금속노조한테 안 끌려다녀야 돼서 기선제압을 해야겠다 해서 해고를, 그때 정리해고를 제 기억으로 20몇 명인가 그렇게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이 합의서가 이 합의해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인위적인 구조조정 안 한다고 너희들이 합의해놓고 이렇게 이 합의에 위반돼서 구조조정 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수합병 이런 게 있으면 이런 환자가 여기도 진방스틸이랑 한국주철광업이랑 금속노조랑
이게 3자가 이런 합의를 체결했죠. 이런 합의를 체결하면, 이런 합의에 반해서, 구조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정리해고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다음에 해고협의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 또 노조하고 협의, 이런 절차를 다 갖췄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합의야. 그러면 교섭 대상에서 인사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인사권을 교섭 대상에 포함시켜야지만 이런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뭐 징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인사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익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위적인 구조조정 못하게 하는 고용안정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교섭 대상이 돼야 되니까 명시적으로 교섭 대상에 인사를 포함시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단협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사건 아까 진방스틸 그 판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추출 과목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협약은 유효하다. 이 유효한 협약에 반해서 해고를 했기 때문에 무효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단협으로 체결이 됐으면 인사권을 제한하는 단협을 체결했으면 그걸 지켜라 라는 게 법원의 일관되긴 판례인 거죠. 네가 스스로 노조와 약속해서 인사권을 제한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런 약속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이제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한 4번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그래서 뭐 임금 피크제 노조 동의 없이 추진한다고 노동부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년이 60세가 됩니다. 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후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동광병원은 300은 넘는 사업장이죠, 선생님? 네? 동광병원은 300인 넘죠? 예. 네, 그러니까 300인 넘는 사업장, 경동도시가스는 300인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울대병원은 당연히 300인이 넘고, 그래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300인 미만 사업장인은 내후년부터 되는 겁니다. 하나씩. 네. 아니 300인이라는 인원을 정할 때 법인 하나의 법인이면 하나의 법인의 수로 다 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의 법인이라도 이렇게 사업체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각 개개별 사업체로 보는 겁니까? 그 법인 하나를 기준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법상으로는 60세를 연장을 하고 임금이나 대책을 좀 강구해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마치 노동부에서는 이게 임금 패크제를 도입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정년 연장되는 순간 임금 패크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막 계속 오늘도 그렇고 노조 동의 없이 취업 규칙 변경해서 이렇게 도입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임금 패크제는 세트가 아닙니다. 정년 연장과 전년 연장과 무관한 건 임금 패크제 도입 안 해도 당연히 정년이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울대병원에 지금 현재 정년이 몇 세? 58세로 돼요. 그럼 원래 단협을 해서 정비하실
예정이신가요? 우리는 단연 요구를 네. 안 했는데 네. 우리 60세 되기 네. 때문에 네. 사측은 이제 그걸 하고 있죠. 네. 임금 피크. 네, 하자고. 예. 그래서, 이거 안 돼? 정리를 그러면 안 해도 내년이면 자동으로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데. 원래 정년퇴직한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원래는 혜택을 못 보시죠.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거야, 뭐, 응? 이게, 그러면 왜 임금 피크제를 또 들고 나오느냐? 초기,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이걸 세트로 가는 거죠, 결국. 임금 피크제, 치우내고, 그 다음에 노조 개입 배제, 노조 간섭 배제, 그래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그런 수단으로. 그래서 성과급제 확대. 그래서 노동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단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세상, 노동자 죽어나는 세상,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이 임금 피크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 하나의 열관된 흐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이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적정임금, 적정임금에는 관심도 없고, 노동부가 기업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국가기관인데,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보다는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 기업부 역할만 거의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적정임금, 어떻게 하면 적당한 노동자들 편에 서서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없이, 어떻게 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임금, 비정규직 대책은 전무하고, 그래서 나이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돈 많이 받는다. 이런 사람들만 때려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연공급이라는 게 사실 젊었을 때, 근속이 얼마 안 됐을 때, 이때 좀 못 받았던 걸 보상하는 그런 성격도 있는 것이고, 또 특히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성장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사회에서 교육비가 천장부지로 높아지고 있는 이런 사회 풍토 속에서 당연히 돈이 많이 필요한 그 나이대에 사람들의 돈을 깎겠다라는 건 어느 보로 보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연 이런 정규직이 많이 가행보호가 돼서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이 확대되느냐? 그래서 살펴보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정말 대학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대학 가는 사람들보다 대학 못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그리고 실업계는 다들 대학을 안 갔습니다. 아예 공고나 상고나 이렇게 가는 친구들, 여상이나 이렇게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대학 생각은 없는 친구들이었죠. 다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려고 했던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 좀 자기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재수하는 거지, 순수하게 못 들어가서 재수 3, 4학년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원하기만 하면 대학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업계들도 대부분 다 바로 취업보다는 진학을 염두에 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구가 많이 줄은 거죠. 산하 제한 정책이 아주 성공을 해서, 그래서 과연 그만큼 오히려 나중에는 노동력이 부족을 해서 그 세대들, 지금 이 10대에서 20대 중반 이 세대들이 한 40대 50대 이 정도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노동력이 없어서 사와야 되는, 외국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들 주장이 맞는 얘기냐? 그래서 이 청년실에 문제되고 비정규직 문제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든 나쁜 일자리, 사용자들은, 자본가들의 이해와 요구만 반영을 해서 나쁜 일자리.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사실 눈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 여기 계시는 분들, 물론 여기서 좀 세대가 좀 잘난 것 같긴 한데, 보다 확실히 눈높이가 높은데, 좋은 일자리는 별로 없고, 나쁜 일자리만 양산을 하니까, 그런 나쁜 일자리는 부족해서, 없어서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하고, 좋은 일자리는 없어, 청년실업 얘기하고 하면서 니들이 나가야지, 니들이 희생해야지만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편입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결국은 배 위에 군명선에 떠 있는 사람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군명선에 있는 사람을 다시 빠뜨리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려면 파이를 키워하고 이 배를 크게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구명선을 크게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 빠뜨리고, 새로운 사람 건지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죠? 하여튼,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 임금체계 개편에서 막으려면 가장 좋은 건, 이제 이런 임금체계 개편을 하려면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된다라는 그 단협을 체결하면 가장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고, 그리고 판례도 이런 임금 성과급제 도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조가 이걸 교섭을 하자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는 다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이 정부 정책은 공공기관부터 밀어붙이고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사기업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해서, 공공기관은 그 정부의 시책을 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계해서 도입하겠다라고 하면 무슨 공사니, 무슨 공단이니, 이런 것들, 이런 데는 이렇게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이렇게 도입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데올로기 작업가 이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보도자료 해서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까지 확장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이 도입되면 이런 순서에 따라 경총에
단체각 책임 지침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 및 성과 임금 체계를 도입을 하고, 다음에 이것을 이제 취업 규칙이나 단협 전체적인 그런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겠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죠. 경총에서 이렇게 임금 피크제가 도입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이 임금 패키지를 반드시 도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도입해야지만 정년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무관하다. 그래서 임금 패키지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논리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단순히 이제 임금 피크제로 끝나진 않겠죠. 이것을 통해 임금 피크제는 시작이 불과한 것이고, 성과 연봉제 도입해서 기본급이나 아주 기본적인 수당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임금으로 하고, 나머지 통사임금과 관련해서도 상여금을 성과 상여금제로 바꾼다든가.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본 그 사업장 중에서 안산에 공장이 있고 울산에 공장이 있습니다. 안산 공장은 회사가 만든 어용 기업 노조고, 그다음에 울산 공장은 그 금속노조 사업장인데, 이제 600%가 상여금인데, 이게 법적으로 이제 통사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할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사임금을 해서. 그래서 지금 울산에서는 그것을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울산에서 이제 금속노조가 생기니까 회사가 안산공장에 어용노조를 띄운 거죠. 근데 안산공장이 더 다수입니다. 안산공장이 이제 주력공장이라서 인원으로 봤을 때는 한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단협을 얘들이 체결을 했냐면, 어용 노조랑 400%는 600% 중에 400%는 기본급파하고 200%는 재직자한테만 준다라고 합의를 한 거죠. 재직자한테만 주면 통사임금을 아니라고 이렇게 전환합의체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를 이제 날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날리게 되면서 또 어떤 행위를 했냐 하면, 각 개개별로 이제 기존에 지난 3년치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않겠다, 이런 부재소 합의를 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상임금이 안 되도록 만든다든가, 아니면 성과급제로 만들어서 일정 정도 800%면 한 절반 정도는 고정급 시키고, 나머지 400%는 성과급에서 평가해서 주는 식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도가 이제 따르겠죠. 이 임금 피크제만 문제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단협으로서 이게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게, 이게 노동조건,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노조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그런 방향을 또 한 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조건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회사 사용자가 일방 통행이 가능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지금 가이드라인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규칙,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고 하면 가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서 가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가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의 가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계속 이제 추진하는 방향들이 임금 피크제, 성과급, 연공급 확대 등 임금 체계 개편하는 한 축, 다음에 해고, 쉬운 해고 도입 또 한 축, 다음에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 한 축. 그래서 여러 가지 노동 조건을 나쁘게 계약하려고 하면 가장 걸림돌이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 가방수 노동조합. 그래서 이 자본이 이제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개별 동의를 허용해달라, 이런 게 자본 측의 요구가 있는 거죠. 이 개별 동의, 왜 개별 동의를 요구하느냐? 왜냐면 그 판례가 과반수 동의를 받을 때는 반드시 회의 방식을 통해서만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거 사인해다, 동의하는데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사인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거 받을래 말래, 동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회의를 통해서 회의한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 과반수 동의를 받은 거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 학권 협정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1대1 동의는 안 되고 집단 동의를? 개인은 좀 약할 수 있으니까, 네. 자기 주장을 다 못할 수 있으니까 전체 의견으로 그걸 개인의 의견들을 좀 못할 수 있는 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죠. 사측의 회의에서 넘어가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변호사고 법을 하지만 사실 아주 작은 문제에 대해서 막 일일이 법적으로 따져서 내가 뭐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예를 들자면 저희 이제 애가, 큰 애가 7살인데 그 공동육아를 합니다. 공동육아를 해서 이제 부모 전체가 이제 그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건물을 제가 아시는 분의 건물을 임차를 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차는 이제 임대인의 의무가 임대차 건물을 임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리고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랑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내가 지출을 했다, 그 비용을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벽지가 뭐 찢어졌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실은 전등 이런 것들도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원칙은. 근데 법은 그런데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해서 1대1 얼굴 보고 이렇게 하면 그 법적으로만 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 1대1로 이게 동의 방식을 허용해 준다고 하면, 만약에 담당 부장이 내 인사, 뭐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인사 평가를 하는 부장이 이거 좀 사인해라, 1대1로 얼굴 보고 따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그거를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좀 많지가 않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당연히, 그러면 회사의 의도에,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갈 수밖에, 대다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용자는 배제하고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방식을 통해서 결정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대1 동의. 그래서 두 가지 축이죠. 하나는 1대1 만약에 이 동의를 받아야 되면 1대1 동의를 허용해달라. 이런 하나는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 동의 안 받아도, 이게 임금피크제처럼 동의 안 받아도 이게 가능하도록 해달라. 뭐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불이익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그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이 판례를 아까 내가 모두에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판례를 적용해라. 그래서 그걸 법원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떠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 해서 사업자에서 강행하면 법원이 사후에 승인하도록. 그래서 이제 법원을 압박하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법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뭐 사실 뭐 임금피크제라든가 명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것도 많죠. 이게 뭐 이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지만 이게 불리한지 안 불리한지를 알 수 있고, 당장 딱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수면 의도가 의도를 숨겨놨으면 그것을 쉽게 바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단협의 체계를 규정을 해두면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 제한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한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94조 1항 사실은 사문화되는 거죠. 근로기준법 94조 제1항이 사문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가반 동의는 집단자 K 방식에 의한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 정도를 설명하고 배경이나 효과 정도만 설명하고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만 이게 효력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개입을 배제하고 있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례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하여튼 계속 일관되게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지침을 하는 것은 이제 법원에 대한 압박, 또 사용자에 대한 무기, 이렇게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 동의 절차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또는 일부 노동자의 해합, 원칙은 전체가 해합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장이 여러 군데에 산재돼 있으면 부서별로 해도 된다. 근데 이 찬반 의견이 교환이 돼야 되지 단순히 각서나 동의서, 문서를 해람하거나 해람한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은 회의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설명 홍보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의견 제시는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취업규칙 개정 시 노조 합의, 이게 핵심이 되겠죠. 네. 하여튼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요약을 한 거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끝입니다.